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책은 52페이지 세포의 물질 대사와 에너지입니다. 벌써 대단원 1단 한 개 끝났어요. 별거 없죠? 자, 갑니다. 자, 세포의 물질 대사와 에너지. 이제 물질 대사 얘기를 조금 자세히 볼게요. 물질 대사. 자, 첫 번째. 일단 정의부터. 아까 했죠? 뭐예요? 생명체 내에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그때 누가 필요하다? 효소가 필요하다. 효소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다른 말로 생체 촉매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물질 대사는 다른 말로 무슨 대사라고도 한다? 에너지 대사라고도 한다. 대사라고도 한다. 자, 그게 됐고, 두 번째. 자, 우리가 알다시피 물질 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뭐와 뭐? 종류가 두 종류 있죠. 첫 번째, 동화. 한문으로 하면 같을 동 될 화. 원래는 따로 떨어져 있던 게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죠. 동화는 낮은 분자의 수준의 물질이 저분자가 뭐가 되는 현상? 고분자 물질이 되는 현상. 그 과정에서 에너지는 들어와요, 나가요? 들어와요. 네. 에너지가 들어온 현상. 이러한 현상의 에너지를 측면으로 말하면은 흡열 반응이라고 부르고, 물질의 측면에서 말하면 합성 반응이라고 하죠. 다시. 에너지 측면으로 봤을 때 뭐라 부른다고요? 흡열 반응. 물질의 측면으로 봤을 땐 합성 반응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이화. 이화는 높은 수준의 고분자가 뭐가 된 현상? 낮은 수준의 저분자 물질이 되는 현상을 얘기하고, 그때 뭐가 빠져나간다? 에너지가 빠져나간다. 이걸 뭐라고 하자? 발열 반응이라고 하자. 괜찮죠? 그 다음에 물질의 측면에서는 분해 작용이라고 부르자. 됐죠? 다 정리가 되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예요? 이거죠. 앞에 개수는 잠깐 무시할게요. 아까 했던 거. 이렇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H2O는 부산물이에요. 큰일 날 뻔했네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가끔 제가 이래요. 산소는 뭐라고요? 부산물이에요. 자, 이 과정에서 이렇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광합성이라고 하죠.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낮은 분자 수준의 물질이 큰 물질이 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합성, 흡열, 동화 이렇게 부르죠. 그때 물질의 측면에서는 합성이라고 부르고, 그때 에너지가 들어올 때 그 에너지 형태가 어떤 형태? 빛 에너지 형태라서 광합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빛 에너지 형태로 들어온다. 반면에 얘가 이렇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높은 수준의 분자가 낮은 수준이 되니까 이화 또는 분해, 발열 반응이라고 하자. 근데 이거를 과학자가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걸 보아하니 뭐와 같다? 호흡과 같더라 이거예요. 이러한 호흡이 어디서 일어나더라? 세포에서 일어나. 그래서 이름이 세포호흡이 된 거고, 그때 뭐가 방출되더라? 에너지가 방출되어 나오더라. 이 에너지는 두 가지 형태로 나오죠. 뭐와 뭐? 그치, 하나는 열 에너지 형태로 나오고, 하나는 ATP라고 하는 화학 에너지 형태로 나오더라.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 형태로 방출되어 나오더라. 괜찮죠? 자, 그래서 종류에다가 쓸 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동화의 대표적인 예시는 광합성. 그 다음에 이화의 대표적인 예시는 세포 호흡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오케이. 자,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 자,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가 낮은 수준의 에너지였어. 반응물이 낮은 수준의 물질이었어. 그런데 높은 수준의 에너지가 되었대. 물질이 되었대요. 그러면 생성물이 이렇게 형성됐겠죠. 그러면 에너지가 들어온 거예요? 나간 거예요? 들어온 거야. 그러면 이거는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흡열. 따라서 무슨 작용? 동화작용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높은 수준의 에너지의 반응물이 낮은 수준의 에너지 형태의 생성물이 된다면 뭐라 하자? 이화라고 하자.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간단하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조금 자세하게 들어갈 게 바로 ATP에 대한 설명이죠. 3번. 여기다 쓸까? 처음 공부하신 분도 계시니까. 자, ATP는 뭘 줄임말이냐면, 제가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영어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다 필기 노트에 적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자, 보시면은,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란 단어를 줄여가지고 A, T, P가 된 거예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구조 생겨먹은 거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 자,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에 있는 네모난 형태의 물질을 우리가 염기라고 합니다. 염기. 그 다음에 오각형 형태의 이 모습을 우리가 당이라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당 이런 것처럼 당 성분이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로 그린 이 친구는 인산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때 여기 ATP라고 하는 물질의 염기의 이름은 아데닌이라는 물질이에요. 아데닌. 적어볼게요. 아데닌이라는 물질이고 당 성분은 리보스라고 하는 당이에요. 이 둘 친구를 묶어가지고 학자들이 이름 붙이기를 아데노신이다 이름 지은 거예요. 즉 여기서 따온 거예요. 괜찮죠? 그때 라는 글자와 인산이 지금 몇 개 있어요? 3개 있구나. 인산이 3개 있다. 인산이 우리가 알다시피 화학기호 인에서 왔겠죠. P라고 하는 물질. 이게 몇 개 있다? 3개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3개가 영어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할 때 트라이라는 표현을 쓰죠. 아시다시피 한 개면은 뭐라 해요? 모노. 2개면은 다이 또는 비스라고 쓰죠. 그 다음에 3개 있으면 트라이라고 하고 여러 개 있으면 폴리라는 단어를 쓰죠. 오케이. 이때 3개라는 단어 트라이에서 온 거예요. 삼각형이 영어로 트라이앵글 하듯이 앵글 3개. 이렇게 해가지고 단어가 만들어진 거고 이거 자체가 뭐다? 에너지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더라. 그때 에너지는 어디 들어가 있냐? 여기 들어가 있어. 에너지는 여기 제가 표시해 놓은 물결 표시에 들어가 있어요. 이 물결 표시에 이 에너지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자?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부르자. 그 말은 인산과 인산이 결합할 때 이 물결 사이에 뭐가 많이 존재한다? 에너지가 아주 높은 고에너지 상태로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봐봐요. 인산이죠. 인산이면 인이라는 물질에다가 산소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산소가 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럼 산소는 이온화되었을 때 얘는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네. 그러면 이 인산이라는 물질은 특성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 괜찮죠? 그럼 여기서 뭔가 이상한 게 있어야 돼.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야 돼. 뭐가 이상해요?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붙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야. 마이너스가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어? 그럼 마이너스를 붙이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어떤 효소가 와가지고는 이 친구를 억지로 에너지를 넣어가면서까지 붙여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툭 건드려서 깨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인산과 인산이 방출되어 나가면서 여기 사이에 있던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겠네. 그때 그 나오는 에너지가 약 얼마? 7.3 킬로칼로리 정도의 에너지를 내더라 이거예요. 한 개당. 괜찮죠? 그 다음 그러면 이게 만약에 딱 떨어졌어. 그럼 인산이 방출되어 나가면은 이 물질에는 인산이 몇 개만 남아요? 2개만 남죠. 그럼 이걸 숫자를 2로 바꿔주고 앞에다 뭐라 쓰면 돼요? 다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ADP가 되는 거죠. 하나 더 빠지면 한 개가 되니까 모노가 되겠죠. 그럼 뭐라 한다? AMP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ATP, ADP, AMP라고 하는 물질이 왔다 갔다 변화할 수 있는데 그때 ATP라는 물질이 ADP가 되고 AMP가 되고 이렇게 변하는 과정은 동화예요, 이화예요? 떨어지는 거니까 이화작인 거 이해되죠? 그럼 반대로 이 친구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은 다 뭐예요? 인산이 와서 붙는 거죠. 그럼 동화예요, 이화예요? 동화인 거 이해되죠? 그러면 이화될 때는 에너지가 뭐 한다고요?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했죠. 다 에너지가 나가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동화일 때 뭐 한다고요? 에너지가 흡수된다고, 흡열된다고. 잘 봐요. 여기 와서 보면 ATP가 화학에너지라 그랬죠. 화학에너지 형태가 ATP가 생성된다 그랬었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ADP가 누구랑 만나서 인산과 만나서 뭐로 바뀌었을 것이다? ATP가 되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제가 흰색 화살표로 표시해둔 이러한 작용은 동화예요, 이화예요? 동화인 거 이해되죠? 그때 뭐가 들어온다고요? 에너지가 들어온다요. 그때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유래된 에너지? 세포호흡으로부터 유래된 에너지가 들어오겠죠. 제 말 이해가 돼요? 잘 봐요. 세포호흡으로 방출된 에너지는 열 에너지와 ATP 합성에 이용된다. 맞죠? 그러면 그때 만들어진 ATP는 동화작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화작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뭐예요? 동화작용인 거죠.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의구심이 든다고. 아니 선생아,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이라며 근데 얘는 왜 동화작용이야? 이래요. 근데 이게 좀 따로 보셔야 돼요. 다시 여기에 있는 포도당이라는 물질을 중심으로 본다면 뭐라고요? 이화가 맞아요. 근데 방출된 에너지가 여기에 있는 ATP 합성에 쓰이죠. 그러면 ATP, ADP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동화예요. 이걸 따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걸 구분해서 시험을 내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결국 에너지 분자의 크기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때 항상 뭐가 동반된다? 에너지도 항상 움직이더라라는 거까지. 됐죠? 책 볼게요. 책 볼게요. 자, 52페이지에 물질에서 설명 쪽인데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53페이지 잠깐 볼게요. 53페이지. 자, 세포호흡이에요.
일어난 장소는 세포호흡은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 밑줄. 그 다음에 세포질에서도 일부 과정이 진행된다라고 돼 있네요. 다음 2번 호흡 기질. 자, 호흡 기질의 동그라미. 자, 호흡 기질이라고 하면은 에너지로서 이용되는 물질을 기질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뭐다?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의미한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건 뭐다? 포도당. 그 다음 3번 세포호흡 과정에서 보면은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때 일부는 ATP, 나머지는 열로 나온다 그랬었죠. 그때 ATP를 만드는 작용은 동화작용이다.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어가서 2번 54페이지 2번 ATP에서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림 바로 봅니다. 그림. 자, 염기 부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데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아데노신의 당 성분은 리보스 동그라미. 그림에다 표시해 주세요. 별거 없죠. 자, 인산기들 해가지고는 고에너지 인산결합은 화살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우리 약속이에요. 화살표 표시로 하는 건 약속입니다. 자, 54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자, 거기 ATP랑 ADP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표현 나와 있죠. 요걸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55페이지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저 볼게요. 이거 별거 없어요. 방금 ATP를 에너지 화폐라고 설명을 했죠. 그러면 ATP로 만든 다음에 이 ATP를 어디 쓰는 거예요? 내가 활동하는 생명 활동에 이용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지금 방금 제가 하고 있는 말하기, 그다음에 움직이기. 괜찮죠? 뭐 근육 운동이라든지 호흡 운동, 우리 몸을 유지하는데 뭐 체온 조절 이런 것들 다 쓰여요. 다 쓰이고 거기다가 열 에너지는 주로 어디 써요? 주로 체온 유지에 쓰이죠. 자, 그럼 질문. ATP는 체온 유지에 쓰인다. 맞아, 틀려요?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괜찮죠? 이런 거예요. 열 에너지는 체온 유지에 쓰이기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ATP를 이용해서 열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알겠죠? 그 다음 ATP를 통해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맞아, 틀려요? 맞는 말. ATP를 통해 빛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맞아, 틀려요? 다 맞죠? 왜 맞는 거예요? 사람만 해당한 얘기 아니잖아요. 동물, 그죠? 대표적인 예로 반딧불 같은 경우에는 빛 에너지로 만들어내죠. 오케이, 그냥 사람만 생각할 게 아니다 라는 거. 자, 넘어가서 이제 55페이지 맨 아래쪽 봅니다. 55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근육 수축, 물질 운반, 물질 합성, 발열 등등등 이런 식으로 생명 활동에 이용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ATP로서 사용하더라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추가적으로 좀 설명할 게 조금 있어서 요거 좀 지우고 설명을 할게요. 자, 요거는 자, 기초라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물질 이동에 관련된 설명이에요. 이 정도 수준은 꼭 알고 있으셔야 이제 공부하실 때 이게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알아야지만 문제가 이해가 되고 상황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자, 갑니다. 용질. 용질. 밑에 적어야지. 확산, 삼투, 능동수송.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조금 비교해 볼 거예요. 네, 이건 제가 필기 노트에다 써놨으니까 필기 노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필기 노트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첫 번째 이동 물질 확산에 이용되는 이동 물질의 형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확산은 뭐예요? 질이 움직이는 거고 삼투는 매. 다음에 능동수송은
질이 움직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동 방향. 방향은 농도에 따라서 관찰을 해보면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져나가죠.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그 다음에 삼투는 어디에서 어디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또는 용매가 퍼져나가는 거죠. 언제까지? 그것도 같아질 때까지. 그 다음에 능동수송은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합니다. 보통 어떤 표현을 써요? 농도를 역행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ATP 소모 여부. ATP 소모 여부, 즉 에너지 소모 여부. 자, 요 확산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죠? 삼투는 안 써요. 얘는 써요, 이렇게. 자, 혹시 용질, 용매 요거 모르신 분? 네, 할게요. 왜냐면 이게 안 하면은 클레임 들어와요. 자, 농담이에요. 할게요. 왜냐면 초심자가 들으시니까 모르실 수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컵이 있어. 컵. 여기다가 제가 물을 넣을게요. 물이야, 물. 괜찮죠? 자, 여기다가 소금을 집어넣을게요. 괜찮죠? 자, 이 상황에서 각각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뭔가 물질을 이제 녹는 물질, 지금 같은 경우 소금이 물에 녹죠. 녹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용질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물처럼 무언가를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합니다. 용매. 괜찮고. 그러면 이제 소금을 충분히 물에다가 섞으면 뭐가 돼요? 소금물이 되죠. 이 소금물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용액이라고 하죠. 용액. 만들어진 물질 용액. 이런 식으로 소금을 용매인 물에다가 집어넣는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하죠? 용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까지 조금 공부를 해주세요. 됐죠? 오케이. 하고 요거 좀 지울게요. 네. 자, 이제 미리 좀 필기를 했어요. 이렇게 인터넷 강의 보시는 분들은 잠깐 멈췄다가 요거를 미리 조금 써놓고 본인 스스로 좀 채워가는 연습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잘 나오진 않는데 나오면 순간적으로 막 헷갈릴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요걸 제가 연소, 산소 호흡, 무산소 호흡을 좀 비교해가지고 마찬가지 필기 노트에 제가 적어놨거든요. 요걸 통해가지고 한번 복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보면 연소의 뜻이 뭐죠? 연소? 연소가 뭐죠? 불태우는 거죠. 그럼 불태운다는 거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체가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체 아닌 곳이 일어나겠죠. 그럼 우리가 보통 편하게 이렇게 부릅시다. 야, 얘는 무생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괜찮죠? 그럼 나머지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은 생물체에서 일어나는 거. 그때 연소는 불태우는 거니까 산소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응, 필요해. 그죠? 마찬가지. 산소호흡도 일종의 이게 이제 세포호흡이니까 산소가 필요할 거야.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런데 얘는 이제 말 자체로 뭐가 필요 없다고 돼 있어요? 산소가 필요 없는 호흡인 거죠. 그럼 산소가 필요 없는 거야.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대표적인 예 두 가지가 있죠. 발효와 부패.
부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특히 발효는 우리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죠. 김치나 요구르트나 뭐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거니까. 발효의 대표적인 예시 두 가지만 얘기하면 뭐가 있어요? 우리 좋아하는 거 그죠? 알코올 발효. 그죠? 너무 좋아. 제가 담배는 안 피는데 이건 먹어요. 그 다음에 하나 또 뭐 있어요? 젖산 발효.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둘 다 공통점 뭐다?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게 특징이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겠죠. 차이점은 지금과 같이 만들어진 부산물 형태가 알코올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젖산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때 알코올 발효 같은 경우의 특징이 얘가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게 특징인데 젖산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구분을 좀 할게요. 제가 책 다음 페이지에 설명 한번 더 할게요. 이렇게. 다음 분해 정도. 이제 분해 정도는 완전히 분해되느냐 아니면은 일부만 분해되느냐라는 설명이에요. 한번 적어볼게요. 연소는 완전히 타버리는 거니까 완전 분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완전 분해라고 부를 수 있어. 산소 호흡도 마찬가지 이산화탄소랑 물로 방출될 테니까 완전 분해라고 불러요. 그다음 마지막 무산소 호흡은 이런 식으로 중간 대사산물이 만들어지죠. 그럼 뭐라고 해요? 불완전 분해라고 하면 돼요. 불완전 분해다. 완전히 분해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별거 없고. 생성물질은 뭐예요? 생성물질. 얘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겠죠. 야, 이 선생아, 나 저번에 그 나무 토막 태워봤는데 물 안 만들어지던데. 수증기로 날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요, 마찬가지 이산화탄소랑 물. 그 다음 무산소 호흡은 뭐가 만들어져요? 방금 설명했던 거. 알코올이나 젖산과 같이 중간 산물이 만들어져요. 중간 생성물, 중간 산물. 아까 설명했던 알코올, 젖산 이런 것들 얘기한다. 자, 에너지 발생량. 자, 만약에 똑같은 조건이라고 합시다. 똑같이 포도당을 똑같은 양을 태우고 호흡을 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연소는 어떻게 돼요? 싹 다 타요. 그럼 에너지로 싹 다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량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합시다. 마찬가지 얘도 다량 방출되겠죠. 하지만 얘는 어때요? 네. 소량 조금 만들고 말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다음 장소. 연소는 생물이 아닌 곳이죠. 생물이 아닌 곳. 근데 얘는 어디서 일어나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물론 일부는 세포질에서 일어나기도 해요. 이렇게만 적어 놓을게요. 얘는 세포질. 만약에 생투 공부하신 분이라 마실 거예요. 해당 과정. 그죠? 그거는 그냥 들으면 나요.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자, 효소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얘는 써요. 얘는 써요. 이렇게. 됐죠? 제가 책에다가 다 설명을, 필기에다가 다 해놨으니까 요거를 한번 스스로 지워가지고 한번 손으로 써보는 연습 한 번 정도만 해보시면 돼요. 자, 책을 볼 텐데요. 책 보면은 페이지 56페이지 잠깐 봅니다. 56페이지. 자, 56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에 효모의 이산화탄소 방출량 비교하기라고 해서 이제 쭉 실험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좀 특이하게 생긴 시험관이 하나 있죠. 요게 기출냈던 문제라서 그래요. 요거 재작년에 기출냈어요. 강원 인천 울산에서. 자, 거기 보니까 혼합 용액을 집어넣을 때 발효관 A, B, C, D를 나눴네요. 수용액을 각각 퍼센테이지를 달리 해가지고는 A에는 증류수를, B, C, D에는 효모액을 집어넣어서 발효되는 정도를 측정을 해봤네요. 그렇게 해봤더니 여러분 A, B, C, D 중에서 누가 대조군이에요? A인 거 보이죠? 왜? 증류수를 넣음으로써
다른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준 거니까. 그러면 효모액을 집어넣은 BCD가 뭐가 돼요? 실험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조작변이는 뭐예요? 조작변인. BCD에서 조작변인. 그렇죠. 포도당의 양이 조작변인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통제변인은 뭐예요? 그렇죠. 효모액 양이겠죠. 마찬가지 효모의 종류도 통제변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런 것들 다 녹여가지고 통제변인, 조작변인 같은 것도 이렇게 시험 낼 수 있어요. 자, 실험을 진행을 해볼 때, 자, 그림 한번 봅니다. 혼합용액을 맹관부가 꽉 차도록 집어넣은 다음에 솜으로 틀어 막아. 그 다음에 35도씨 정도로 맞춘대요. 자, 이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맹관부 쪽에서 기체가 형성된다는 걸 발견을 했고, 그 기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산화칼륨 수용액을 집어넣었대요. 자, 수산화칼륨 수용액 동그라미 치고, 이 친구의 기능이 뭐예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적어주세요. 이산화탄소 제거. 그렇다면 맹관부에 만들어진 기체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 KOH인 수산화칼륨을 집어넣으면은 맹관부에 있는 수위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다시, 맹관부에 기체가 있는 상태에서 KOH 용액을 집어넣으면 맹관부의 수위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올라가요. 그렇다면 기체의 양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기체의 양은 감소하게 된 것이겠죠. 이거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때 BCD 중에서 5%, 10%, 15%네요. 이 중에서 어떤 친구가 가장 기체가 많이 모였을까요? 그렇겠죠. 포도당 함량이 가장 많은 D가 기체가 가장 많이 형성되었겠죠. 그렇구나 아시면 되고, 이 기체는 무엇이다? 이산화탄소라는 걸 알 수 있다. 뭘 통해? 수산화칼륨 수용액을 통해. 됐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효모라고 하는 생물체는 무엇을 한다? 알코올 발효를 한다. 그 알코올 발효 과정이 방출된 기체는 무엇이다? 이산화탄소이다. 그러면 젖산 발효에서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되지 않는다예요. 자, 57페이지. 자, 효모의 세포 호흡이라 가지고 거기는 그림을 좀 보려고요. 그림. 가운데 계단처럼 생긴 그림 봐요. 계단처럼 생긴 그림. 가운데 보면은 계단처럼 생긴 그림 있죠? 거기에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그림 설명이 산소 호흡과 알코올 발효라고 돼 있죠. 밑줄. 그림에다가 산소 호흡 밑줄, 알코올 발효 밑줄. 자, 산소 호흡은 특징이 뭐예요? 다량의 ATP를 생성할 때 계단 타고 내려오면서 단계적으로 형성돼요. 적어줍니다. 단계적이라는 표현을 써주세요. 단계적으로 생성된다. 하지만 옆에 알코올 발효는 어때요? 한 번 띡 하고 끝이에요, 그냥. 괜찮죠? 그래서 뭐가 형성된다? 소량의 ATP가 형성되더라. 그래서 만들어진 중간 산물을 우리가 알코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괜찮죠? 자,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됐죠? 근데 연소 과정은 어때요? 연소 과정. 저 잠깐 볼게요. 칠판. 연소 과정은 어때요? 얘랑 차이점은? 그죠?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 그래, 차이점 뭐예요? 생물이 아닌 곳과 생물인 곳. 또 마찬가지 효소가 안 쓰이고 쓰이고. 그러면 에너지, 즉 열의 측면으로 봤을 때 얘는 고온이고 얘는 저온인 거, 상대적 저온인 거죠. 이해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소는 한 방에 태우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전에 얘는 단기적으로 에너지를 만든다 그랬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돼요? 한 번에 또는 뭐 한꺼번에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한꺼번에 에너지를 생성. 한꺼번에 에너지를 생성.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58페이지는 안 읽어도 돼요. 넘어가시고요. 59페이지는 반드시 푸셔야 되고요. 그다음 마찬가지 개념 기본 문제 싹 다 푸셔야 되고요. 그 뒤에는 선택입니다.
푸셔도 되고 안 푸셔도 돼요. 됐죠? 오케이. 자, 이제 다음 단 들어갈 건데, 자, 들어가기 전에 딴소리를 좀 할게요. 66페이지 들어갈 겁니다. 네. 요거 이제 소화계나 저기 우리 기관계 통합 적용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설명을 조금 하고 갈게요.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양소 얘기 좀 해보려고요. 이 친구가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알아야지만 이해가 돼요.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영양소가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요. 뭐와 뭐? 주 영양소와 두 번째, 이거 필기 없어요. 필기 없어요. 부영양소로 나눕니다. 그죠? 주 영양소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 세 개, 뭐뭐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지방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중성 지방을 의미합니다. 세 가지. 자, 그리고 각각 방출된 에너지. 탄수화물은 1g당 얼마? 4kcal. 단백질도 마찬가지 1g당 4kcal. 지방은 얼마? 그렇죠. 9kcal의 에너지를 내죠.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들어온 에너지를 저장할 때 지방으로 저장하는 게 훨씬 더 개이득인 거죠. 그래 내가 살찌나 봐. 자, 다음 부영양소. 부영양소는 에너지로 써야 안 써요? 안 쓰는 친구들인데 우리 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뭐뭐뭐? 물. 그 다음 무기염류. 그 다음 비타민. 비타민은 비타민 종류 설명해 봅시다. 두 종류로 그냥 나눌게요.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의 뜻이 뭐예요? 물에 녹는다 뜻이고, 지용성은 물에 녹지 않는다예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수용성은 뭐 있어요? B와 C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지용성은 A, 나머지예요. D, E, K 이렇게 네 가지. 지용성, 지드래곤성. 죄송해요. 자, 2번. 나만 재밌구나. 자, 생물 구성하는 물질 순서를 한번 볼게요. 순서. 뭐가 제일 많고 뭐가 제일 적고 그거 좀 해보려고요. 일단 우리 몸에 제일 많은 거 누구예요? 제일 많은 거. 우리 몸에 제일 많은 거. 물이 가장 많습니다. 물. 이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사람 기준으로 약 한 6에서 70%. 특정 생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해파리. 물이 90%래요. 그렇대요. 생물마다 달라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물이 가장 많다. 그 다음 단백질. 그죠? 그 다음에 지방. 그 다음에 무기염류. 그 다음에 이건 가로칠게요. 이거는 이제 애매해가지고 핵산. 그 다음에 제일 적은 거 누구예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가장 적은 이유는 그죠? 주 에너지원으로서 섭취하자마자 바로 다 써버리기 때문에 가장 적게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 경우에 따라 자리가 바뀌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보다 지방이 더 많겠죠. 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 생물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는 뭐 보고 판단해야 돼요?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그래프나 도표나 이런 걸 반드시 줘요. 그걸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하지만 내가 순서를 일단 외워놓기는 하면은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외워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울 때 제가 이거 드립 쳤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내 물단지에 뭐 탔니? 뭐 이렇게 외웠어요. 외워주시면 돼요. 자, 물질 구성 성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물을 구성하는 원소가 얼마나 많은지 그 순서. 요거는 우리 시험이 아니고 서울시였던 걸로 기억나요. 서울시에서 나왔던 시험, 출제했던 기출이에요. 순서 어떻게 돼요? 제일 많은 거? 산소. 그 다음 요 순서죠.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제일 많은 거, 베스트 4개만 알면 돼요. 요 순서로 있다는 것. 그렇죠. 읽을 줄 알죠? 산소, 탄소, 수소, 질소라고 읽습니다. 괜찮죠? 그 순서 외울 때는 우리 그 영화 전문 채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요즘에도 이거 프로그램 있어요? 해요? TV? 제가 TV를 안 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튼 됐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오케이. 조금 쉬었다가 수학의 파트 들어갈게요.